이 책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언제 이게 출판이 됐었죠? 공식적으로? 네. 2022년 7월 26일 날짜로 출간된 저의 13번째 책입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5월 달에 영화의 못 엄마는 어떻게 영어 고수가 되었을까? 라는 책을 출판해서 작가로 처음 데뷔하게 된 까꾸로쌤이라고 예명을 쓰고 있고요. 김어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 관련돼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재밌게 봤고요.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모든 독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같이 학교 다닐 때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역사 덕후분들은 안기환 작가님의 관점으로 유럽 역사와 여행, 이 책의 의도는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유럽 문화의 두 중추인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화, 이 부분을 알고 가자는 내용인데요.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봤고요. 질문 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 짧게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문에서 쓴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에 첫 여행을 갔을 때 며칠 관광을 다녔는데 네. 너무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네. 그 안에 뭐 수천 점의 그림과 네. 뭐 조각품들이 있는데 네.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되기 위해서 모나리자를 보러 열심히 달려갔더라. 그런 기억만 있어요. 그게 안 가봐가지고. 항상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어요? 맨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복도를 한참 지나야 되는데 그 복도 옆에 그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어. 대부분 신화와 이 그리스도교에 관한 그림들이에요. 그런 성화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가 아는 건 니케 여신상, 모나리자 그거였기 때문에 네.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돈이 아깝네요. 비싼 돈 주고 들어갔을 텐데. 근데 일부러 그걸 보러 간 게 아니라 저는 어. 그때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뭐 그건 덤이니까 네. 뭐 상관은 없었는데 네. 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갔다가 보긴 했는데 돌아올 때 늘 후회가 되죠. 아, 내가 공부 좀 하고 올 걸. 뭔가 좀 찝찝한 느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유럽에 가게 되면 늘 하게 돼요. 워낙 모르는 게 많다. 그런 거라서 예. 저도 그 이후에 뭐 직장생활 하면서 예. 공부를 쭉 하고 예. 유럽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예. 최근 한 1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제가 유럽을 가거든요. 가는 이유가 전 놀러 간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몰랐던 그런 것들을 좀 채우고 싶어서 예. 책은 물론 열심히 봤지만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읽은 것들을 가서 보면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예. 또 내가 느꼈던 감동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예. 그런 생각에서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뭐 그냥 제 잠깐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유럽 국가를 많이 여행을 못 가봤어요. 가본 나라가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이거든요. 스위스는 2번 가봤고, 근데 유럽 문명의 변방만 가셨네요. 예, 저희 세대는 그 배낭여행 자주 갔었던 세대인데 그 아버님이 좀 짠돌이라서 돈을 안 대주는 바람에 직장 생활한 이후에 이제 휴가로 가고 포상으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가장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아일랜드였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아일랜드 갔는데 제가 아일랜드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 이유는 딴 거 없었어요. 딱 하나. U2라는 밴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 지식을 알게 되면 뭔가 동경이 되고 그 뭔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행 그렇죠. 갔을 때. 알면 할수록 내가 더 모른다는 걸 알게 네. 되죠. 그런 게 굉장히 커요. 그 유홍준 작가의 나의 문화 육산 답사기에 그 대표적인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그렇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그렇죠.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가시게 될 때 이 책을 읽고 가시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일랜드를 가실 때 예.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 좀 더 알고 가셨다면 예. 훨씬 더 많은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아일랜드의 상징이 성 패트릭이거든요. 패트릭 성 패트릭이 4세기에 맨 먼저 그 로마 가톨릭을 전파했던 그 유명한 역사가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국가거든요. 어찌 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역사 가장 깊은 나라를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근데 이제 유럽 사례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 시기 이 정도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저 책은 이거는 유럽의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유럽의 문화의 근간을 예. 알려준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 예.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의 근간. 예. 그러니까 지금의 뭐 20세기, 21세기의 유럽인들의 생각을 잃는 게 아니라 예. 그 기저에 흐르는 예. 문화의 근간이 근원이 무엇이었냐. 예.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와 예. 그리스도교다. 예. 제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재밌는 주제인 네. 트로이에 관련된 것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문명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 호메로스 이야기. 네. 근데 그거 이제 원래 그 신화인 줄 알았었는데 그 누가 발견했더라? 독일 사람이 그 덕후가 이제 트로이 문명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네, 발견했다고 그런, 알려져 있죠. 네, 뭐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트로이 지역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이라는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은 할리우드에서 만든 이제 전형적인 영화인데 헥토르 장군인가요? 네, 헥토르와 뭐 헥토르는 트로이 사람이고 네. 이쪽 편은 아가멤논과 네. 아킬레스와 네. 그다음에 오디세우스가 네. 한편에 있는 이제 두 세력이 싸웠다고 하는 이제 신화의 네. 뭐 이야기인데 오늘날로 보면 트로이는 이제 터키 땅에 있죠. 근데 슬레이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약간의 그 과정과 뻥이 있는 거고 실제로는 MSG가?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그 슬레이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한 스토리고 원래 그건 다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거기 사람은 원래 다 아는 거고 알렉산드로스도 거기 지나가다가 여기가 트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 가서 뭐 자기가 헤라클레스의 자손이라고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래요. 그 슬레이만이 발견했다는 건 약간의 MSG고 이미 다 알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신화지만 잘 따져보면 충분히 인간들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야기는 뭐 거기에 영웅들이 있고 뭐 신이 등장하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가 충분히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런 땅이에요.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의 생각이 만들어진 건 19세기예요. 19세기에 1830년경에 그리스라는 데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땅이기 그렇죠.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나눈다는 게 무의미했고 1830년 이후에 그리스는 기독교권은 독립을 하고 그 동쪽에는 이제 터키가 있기 때문에 19세기에 그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쟁투 간에 의해서 그런 일종의 그 헤게모니가 생긴 거예요. 생겨서 아까 일리아드 그 트로이 전쟁도 아가멤논과 아킬레스는 꼭 유럽 편인 것 같고 이쪽 트로이는 헥토르와 그 트로이 사람들은 전부 터키권 같고 이슬람권 느낌적인 느낌, 우리의 느낌적인 그치 느낌.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 그건 무의미해요. 지금 터키 서해안 이오니아 지방과 지금 아테네 중심의 그 그리스 본토라고 표현한 그쪽은 다 하나의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는 다 그 지역 전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헬라 문명인 거죠. 그렇죠. 그 트로이 전쟁에 있는 원전, 그 일리아드를 보면 그 신들이 그냥 두 편으로 나뉘어요. 그 양쪽 다 응원을 해요. 요즘 영화로 치면 어벤져스 12워의 개념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캡틴 아메리카 그리스 신화의 뭐 그리스 이런 식으로. 같은데 아폴로는 트로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도 트로이 편이고 헤라와 아테나는 이쪽 편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적군과 악은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적군과 악은 나뉜 건 19세기 이후에 유럽식 사고방식이에요. 전형적인 제국주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이제 민족주의적인 뭐 그런 개념이 된 거죠. 그렇죠. 옛날에 가면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옛날에는 다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양쪽 지역이 다 그 신화를 생활화했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럼 문화는 같은 문화권이었고 그게 신화는 아니고 이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왜 싸웠던 거죠? 그때 당시에 어디 트로이에서요? 네, 트로이 전쟁. 트로이라는 데를 지도에서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에게해하고 그 북쪽에 흑해가 있어요. 흑해에서 에게해를 나오는 아주 좁은 길목. 그게 이제 헬라스 폰토스. 그다음 그 위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갈 때 헬라스 폰토스 맨 끝에 트로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가 딱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흑해에서 나오는 배들 지나갈 때 주계 무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네요. 그건 좋은 말이고 포인트. 나쁜 말로는 삥 뜯는 거죠. 지나가는 배들한테 딱 알바가 놓고 삥을 뜯는 역할이 아마도 트로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삥을 뜯으니까 트로이가 부자지. 그러니까 이쪽에 아가멤논과 아킬레스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전쟁 이기면 약탈이 되는 거니까 그럴 충분히 욕심 날 만한 도시죠. 그렇죠. 그거 아주 핵심적인 위치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 거고 우리가 신화를 배우지만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을 그럴 장소고
그 지금은 그게 이제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적절한 그 위치에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화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살았을 때 이야기를 재밌게 뭐 그게 제우스다, 헤라클레스다 이런 식으로 은유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아는 이 서부 지중해에 있었던 그 선원들이 막 다니면서 온갖 뭐 고생을 했던 것들을 무슨 괴물을 만나고 뭐 키르케라고 하는 여인들한테 뭐 물에 빠져 죽고 뭐 세일의 여신들한테 뭐 절벽에 부딪히고 이런 게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그 신화라고 하는 걸로 치환을 해서 의지법 표현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블러핑을 한 거죠. 자기 이야기를. 그렇죠. 허례를 갖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화 시대고 신화 시대가 이제 지나면 이제 역사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신화 시대 역사 시대 구분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 읽어보면 플라톤도 신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승 갔다 온 친구도 얘기 막 하고 그 어떤 친구가 죽었는데 열흘 동안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자기는 저승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에르라고 하는 이름 친구인데 저승 가서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는 얘기를 해요. 그 플라톤 책에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물들, 그러니까 뭐 탈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들이 신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신화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종의 이제 생활의 그런. 그렇죠. 그렇죠. 생활 일부예요. 그리고 원래는 신화는 그 그리스나 이탈리아 가보면 고대 그리스 도시에 극장이 많아요. 도시마다 극장이 있어요. 아직도 그 연극의 원형은 옛날 그리스 그렇죠.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한 1만 명의 관객이 쫙 있으면 거기서 이제 변사가 그 신화를 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리아드를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호메로스였던 거고. 그렇죠. 호메로스가 이제 글 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눈먼 변사. 음유시인. 그 음유시인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극장 한가운데서 그걸 읊는 거예요. 그게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후대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메로스가 작가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붙인 거고 그 뒤에 누군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의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은 신화책 두꺼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해석을 많이 넣었어요, 책에. 특히 제우스가 바람 피는 얘기. 그렇죠. 제우스가 바람 피울 수밖에 없는 위치죠, 사실.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걸 좀 달리 봐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신화를 애들한테 많이 읽히고 하는데, 애들한테 이게 좀. 막장 드라마 아니, 막장 드라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는지. 제우스가 왕에서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 왕들은 뭐 첩도 많고 뭐 많이 했지만, 제우스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제우스가 수없이 많은 여신과 여인들과의 바람을 피우느냐? 중요한 건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이 아니라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이 아들들, 제우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왜 아들들이 남자가 일종의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들이 내 아버지가 제우스래. 근데 왜 아버지를 제우스라고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신의 이제 정통성을 내가 어느 지역의 왕이잖아요. 근데 백성들하고 신분이 같으면 되겠어요? 내가 뭔가 혈통이 좋아야 돼. 그래야 이 백성들이 까불지 않아요. 그럼 내 혈통 중에 제일 좋은 건 우리 아버지가 무지렁이었다. 이러면 혈통이 좋을 게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혈통인데 그 혈통 중에 최고의 넘버원은 제우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크리타 섬에 있었던 미노스도 아버지가 제우스. 뭐 헤라클레스도 아버지가 제우스. 헤라클레스가 이제 제일 유명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아버지가 제우스인 남자들이 엄청 많은 거라.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 제우스가 바람핀 걸로. 제우스의 여인들이 이렇게 많았던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네요. 이 역사 얘기가 신화로 바뀌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트로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지금 시각이 반영된, 쉽게 말해서 헐리우드 시각이 반영된 영화가 300이죠. 그렇죠. 예, 제가 인지하고 있는 역사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대표되는 시민국가연합과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럼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300 그 지역으로.
가보셨습니까 일단? 가봤죠. 테르모필레. 거기 가봤죠. 그게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테네에서 1시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 있어요. 네. 제가 책을 읽다 보면 네. 어떤 작가들이 테르모필레 안 가보고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테르모필레 협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테르모필레는 협곡이 아니에요. 일단 협곡이라고 하면 게릴라 전술이던가 그렇지. 양쪽에 이렇게 절벽이 있고 좋은 그런 그렇죠. 이렇게 절벽이 있고 가운데 길이 있어서 네.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그렇죠. 양쪽에 매복을 딱 할 수 있는 매복 이게 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홈그라운드로 쓰고 있는 팀이 유리한 지역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건 진짜 기본 상식으로 그러니까 테르모필레가 그런 곳인 건 맞은데 네. 협곡은 아니다. 왜 아니냐면 네. 한쪽은 절벽이 맞아요. 한쪽은 높은 산이 있어. 네. 이렇게 됐고 평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예요. 네. 한쪽은 바다고 네. 한쪽은 절벽이야. 이건 협곡이 아니거든. 그렇지. 질이 좋을 뿐이지. 그래서 얘기는 이거 안 가보신 분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이게 절벽과 바다 사이에 한 100m 정도의 예. 폭이 있었다 그래요. 한 100m 좀 더 될 것 같긴 해요. 100m, 150m, 뭐 기계부 200m 있었고 5m가 바다였다는. 지금은 바다가 저기 물러났어요. 저 멀리 있어 바다가. 그렇죠. 뭐 워낙 오래전 일기니까. 네, 오래전 일이니까.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한 100m, 150m 되니까 거기에 뭐 스파르타군이 영화에는 뭐 300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2,000에서 2,500명. 네, 스파르타와 여러 도시들의 연합군이에요. 축축하게 그러니까 시민이 300명이고, 네, 스파르타 시민 300명이고, 나머지 거기다가 노예와 뭐 합치면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가 거기를 지켜요. 지켜서 뭐 충분히 막을만 해요. 거기가. 이쪽이 바다였기 때문에 협곡은 아니어도. 그렇게 됐던 거고, 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300에 이쪽 우리 편, 페르시아 적군, 이런 키워드도 이것도 19세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상당히 먼 지역인 거잖아요. 근데 같은 문화권이었냐는 거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다른 문화권이죠. 근데 페르시아의 변방, 그 소아시아 지방, 여기까지도 페르시아였거든요. 그 바닷가만 내륙으로 가면 조금만 가도 페르시아예요. 그러면은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는 이슬람이 아니었고요? 이슬람이 아니죠. 그냥 그때 페르시아지. 당시에 페르시아는 무슨 문화권이었습니까? 페르시아 문화권이죠. 페르시아 문화권? 그렇죠.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시죠. 성경에도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의 창시자가 키루스 2세거든요. 그 키루스 2세가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고레스 왕으로 나와요. 그 사람. 그 당시에 뭐 종교적으로는 그렇고 뭐 종교를 구분할 수는 없고 문화권으로는 페르시아 문화권이고. 근데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접경지대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겠죠. 그 시대를 역사를 보다 보면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넘어가고 막 그래요.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인데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돈도 받고 배들도 오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뭐 크세노폰이라는 사람도 페르시아 가서 용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300의 영화로 무슨 페르시아는 엄청난 적국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 시대 역사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되게 가까운 것처럼 아니 무슨 적인데 가서 용병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페르시아의 수도는 멀지만 이 페르시아 변경 지방에 살던 사람들과 여기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서로 평화시에는 서로 교육도 하고 막 그래요. 영화가 지금 사람들의 관점을 투영을 해가지고 한쪽은 선, 한쪽은 악 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좀 악마화한 거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 책에도 이슬람 얘기를 좀 넣었었는데 저희 원래 원고인이 있었는데 그걸 빼버렸거든요. 근데 분량이 많아서 빼버렸는데 그리스도교권에서 이슬람을 되게 왜곡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뭐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 300이라는 전쟁은 어떤 연유로 전쟁이 발발하고 한 거죠?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가 크죠. 그 발발한 이유는 아까 그 소아시아 서해안, 지금에 보면 에페소스나 밀레토스나 요 해안가에는 대체계는 헬라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내륙에는 페르시아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인들이 계속 해안가에 있는 헬라스 사람들을 점령을 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육지적으로 잘 싸우니까,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해안가가 전부, 지금 소아시아 해안가가 전부 페르시아의 문명권이 된 거예요. 속국이 됐죠.
기원전 6세기, 5세기 경에는 그 해안가 사람들이 독립을 이루고 있다가 5세기 중반쯤 된 페르시아가 점해가지고 특히 밀레투스 같은 데가 페르시아의 속국처럼 바뀌어요. 그러다가 밀레투스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한테 구원 요청을 했죠. 근데 스파르타는 도와주질 않고 아테네가 배 20척을 보내가지고 밀레투스를 도와줍니다. 그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열받았죠. 특히 그 아테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사르디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중요한 총독부가 있거든요. 총독부 도시. 그 도시를 불태워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엄청 화가 났죠. 저놈들이 와서 말이야 우리 사르디스를 불태웠다. 그리고 밀레투스가 독립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놈들을 우리가 처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1차로 갔다가 그 풍랑 맞아서 제대로 그 결과를 잊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2차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 전쟁. 그때는 이제 그 해군에다가 병사를 한 25,000명 정도 싣고 그 마라톤 평원에 내려놓고 거기서 아테네군과 싸우죠. 그래서 그때 아테네군이 승리를 하죠. 그게 다리우스 때까지 그랬고, 그러고 나서 2차 페르시아가 패배로 끝났는데, 그때 이제 다리우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벼르고 별로다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아예 직접 참전한 게 300여 영화의 그 장면인 거죠. 그게 헤로도투스라고 역사가가 이제 기록한 거죠. 그 책에 보면 페르시아 군대 300만이 이래요. 약간의 뻥이 좀 블러핑이 심한. 네, 제가 보기에는 10만도 넘기 어려워요.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별명이 뻥쟁이, 구라쟁이에요.